그치, 목소리는 뭐 여기 말하면 다 담기지. 자, 287쪽. 요런 얘기를 좀 해볼게. 이 글 사실 경제지문이긴 한데 경제지문하고 법지문 섞여 있다고 생각하면 되고, 그 중에서 굳이 생각하면 법지문에 더 가깝지. 경제적인 어떤 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니까 독해할 때 기억을 해줘야 되는 게, 우리 대조정보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런 글들 되게 많잖아. 두 존재를 글 전체에서 계속 대조하면서 얘기를 하는 경우, 이거는 뭐 특히 인문지문에서 많이 나오지. 뭐 아리스토텔레스 생각이랑 헤겔 생각이랑 비교를 하면서 대조하면서 쭉 끌고 나간다든지 하는 경우 많을 거야. 근데 그렇게 글 전체가 대조로만 이루어져 있는 케이스 말고도 작은 부분, 아니면 아주 작지 않더라도 뭐 한 개 문단, 두 개 문단 정도에서 대조 정보를 주는 경우, 이런 대조에 대한 정보는 너무너무 자주 나올 거야. 중요한 정보라는 거 이미 알고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자고 했던 얘기, 이거 다 전에 이미 얘기했던 거야.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달라고. A가 있고 그거에 대해서 반대되는 게 B래. 그러면 A가 가지고 있는 속성은, 캐피탈 A가 가지고 있는 건 이 작은 a, 소문자 A래. 그러면 이거만 보고서도 B는, 이렇게 내가 물결 표시한 게 뭐 수학이나 논리학에서 not을 의미하잖아. 아니다. not A라고 그냥 생각해 달라고. 기계적으로. 그러면 독해가 되게 단순해지고 훨씬 쉬워질 거야. 무슨 얘기야? 사과랑 토마토를 대조한다고 쳐봐. 그러면 이 얘기가 나오지 않아도, 없어도, 사과는 과일이다만 보아도 토마토는 과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이렇게 대조정보 볼 때 좀 단순화시켜서 뒷내용을 추측하자. 이 얘기 전에도 했었어. 자, 글을 볼게. 각 문단에 문단 번호 좀 달아주면 좋겠지. 문단 번호 이런 식으로 한번 달아보자고. 4개, 5개 문단으로 나뉘어져 있다고. 자, 시작해볼게. 개념 정의로 먼저 시작해. 맨 처음에 뭐에 대해서 개념 정의 주고 있어? 그 채권? 물건이랑 채권. 물건, 채권 전에 재산권. 재산권. 이렇게 수식받는 형태로도 개념 정의 줄 수 있다고 잘 알아봐야 된다고. 그럼 포인트는 이런 거지. 경제적인 이익, 경제적인 것. 그리고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 그 중에서도 권리에 해당되는 것. 뭐 이렇게 순간적으로 3가지가 중요하다 인식할 수 있어. 이 재산권, 재산에 대한 법적 권리는 물건과 채권 2개만 있는 게 아닌가 봐. 등이 있다. 근데 그 중에서 어쨌든 물건, 채권이 제일 중요한가 봐. 이 글에서는. 물건은 이렇다. 이런 것이다. 볼 수 있어. 자, 직접적으로 지배한다. 배타적이다 무슨 말이야? 배타적이다? 미리 해오다. 아니요. 아니야. 약간 베타 테스트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 그거는 영어잖아. 이거지. 그럼 어이지, 어이. 이거 아니겠지. 한자 단어야. 배타적이다. 타인을 배척한다는 거야. 다른 사람은 그 권리를 갖고 있지 않아. 나만 갖고 있어라는 뜻이야. 타인을 배척하다. 그렇지? 나만 가지고 있다. 물건에 대한 권리라는 거야. 그렇지? 내 핸드폰 나만 쓰는 거고 내 친구가 쓰면 안 돼. 가져가면 안 돼. 그 말이지. 채권은 이런 배타적인 권리가 아닌가 보지. 그렇지? 자, 그 다음에 채권에 대한 개념 정의 이렇게 주고 있다는 거. 특정인에게 어떤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래. 그럼 2가지 포인트에서 물건하고 다를 거라고. 직접 지배가 아니고 배타적이지 않다. 2가지를 확인할 수가 있다. 자, 채권과 달리 물건은 타인의 행위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뒤에는 당연한 말이야. 좀 빨리 읽었으면 좋았을 것 같아. 그 다음에 누군가의 지배가 성립하면 이거 직접 지배 아까 얘기했던 거야. 다른 사람의 지배를 인정할 수 없게 된다. 배타적 권리 또 했던 얘기 또 반복하는 거야. 이런 거 빨리빨리 넘어가야 돼. 배타성도 놀라다. 배타성 몰랐을까봐 단어 뜻풀이 주고 있는 거고 독점성이랑 같은 말이래. 배타적이라는 말 자주 나와. 알았어야 되는 단어야. 또한 물권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당연한 말이지. 절대적인 권리, 절대성을 지닌다 얘기 나오면 물권이래. 채권은 상대적인 거래. 어떤 면에서 상대적이냐?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그런 관계 속에서 상대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고 제3자에 대해선 효력이 없다. 제3자는 여기서 어떤 존재인데? 채권자, 채무자라는 관계 속에 들어와 있지 않은 사람. 제3자. 걔네하고는 채권은 아무 관계가 없다. 그럼 뭐야? 이와 달리 물권은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이 있다. 왜? 무슨 효력이 있다는 거야? 물권은 상대적이지가 않대. 내 핸드폰이 있어. 그러면 나랑 제일 친한 친구도 내 핸드폰 가져가면 안 돼. 그리고 나의 형제도 내 핸드폰 가져가면 안 돼. 그리고 지하철에서 처음 본 아저씨도 내 핸드폰 가져가면 안 돼. 모든 제3자한테 내 물권은 그냥 적용이 돼버리는 거야. 근데 채권은 채무자, 채권자라는 관계에서 벗어난 사람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다는 뜻이야. 물권은 관련이 있다는 뜻이지. 그럼 어려운 얘기 아닙니다. 두 번째 문단. 그러니까 첫 번째 문단 이제 정리를 해보면 물권과 채권의 대조적인 속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되게 설명을 해줬어. 그러면 여기서 느껴지는 감각은 뭐냐면 뒷내용은 오히려 첫 번째 문단에 물권 채권을 이렇게 자세하게 때려버리면 오히려 물권 채권이 주인공이 아니지 않을까? 뒤에 나오는 진짜 주인공은 따로 있고 그 따로 있는 주인공을 이해하는 데 물권 채권이 엄청 중요할 뿐인 거야. 계속 볼게. 자, 물권에 있어서 무언가 이렇게 변동이 생기는 걸 물권 변동. 그리고 이 물권 변동을 목적으로 지니는 법적인 행위를 물권 행위라고 한다. 나도 처음 듣는 말이야. 나도 모르는 말이야. 쓰여져 있는 대로만 받아들이면 돼. 물권 위에 물권 설명 다 했어. 그 물권의 발생. 물건을 구입하면 발생. 변경. 내가 핸드폰 당근마켓으로 팔면 변경. 소멸. 아 이거 버릴래. 버려. 소멸. 내 권한을 포기했어. 소멸. 이런 것들 전부 물권 행위라고 한다고. 자, 이런 법률 효과, 즉 물권 행위의 효과는 이 법률이라는 거, 물권 행위라는 말이지. 그건 채권 행위하고 다르다. 그럼 채권 행위는 뭐냐? 발생한 채권을 이행해야 된다? 이행은 단어가 뭔데? 실행해야 된다는 거야. 행동으로 연결시켜야 된다는 거야. 왜? 채권에 대해서 무슨 행동 얘기를 해? 여기 채권이라는 건 어떤 특정인에게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래. 그래서 행위가 동반이 돼야 된다는 거야. 채권 행위는 어떤 이행, 행동이 있어야 돼. 근데 물권 행위는 물권 변동이 바로 이루어지니까 핸드폰 팔면 그냥 팔면 끝이야. 이행의 문제가 남지 않는다. 그 다음에 갑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경우 하면서 예시 들고 있네. 자, 부동산이라는 거 내 소유의 그런 물건이야. 을에게 팔겠대. 그러면 이 계약에 대해서는 여기에 물건을 팔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채권행위라는 표현 써. 그 이유는 이 부동산이라는 물건을 사고 팔기 위해서
돈을 줘야 되는 상황이 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물권행위와 채권행위가 함께 있을 수 있고 여기서 채권행위에 더 주목을 해줘야겠지. 자, 그러면 소유권을 이전할 그런 임무를 지닌다는 거지. 갑은 내 소유의 부동산. 이거 내 집 있는데 이거 너한테 소유권 이전해 줄게. 왜냐면 돈 받았으니까. 그리고 을은 돈 줄게 라고 말한다고. 따라서 갑과 을은 아직도 각자의 임무를 이행해야 되는 문제가 남는다. 이와 관련해서 일정한 절차가 필요할 것이고 소유권을 이전하는 그런 절차가 있을 거라고. 또한 을은 부동산을 사는 사람은 금전의 소유권을 이전해야 된다. 돈 줘야 된다. 구체적으로 설명 남겨줬을 뿐이야. 이렇게 채무가 이행되면 결국 이렇게 물권 변동이 일어난다는 거지. 자, 예시 들어준 이유 무엇이냐? 우리가 지금 물권 변동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어, 이 글에서. 괜찮아? 예시에서 물권 변동, 즉 자기 어떤 물건에 대해서 사고 파는 그 물건 대상이 뭐였어? 예시에서 뭐 사고 판대? 갑과 을이 부동산 사고 판대. 이거 물권 변동이야. 맞지? 근데 물권 변동이 있으려면 채권 변동이 있어야 된대. 그 채권 변동이라는 거 뭐? 채권 변동이라는 거 위에 개념정의 읽어봤을 때 약속에 의해서 내가 행동을 해야 된대. 이 상황이야. 부동산이라는 말을 이제 부동산의 그 뜻은 뭐야? 단어 뜻이 뭐야? 부동산 단어 뜻 자체가 집. 그치, 집이랑 건물. 아니다. 움직인다. 재산. 움직이지 않는 재산. 동산은 뭐야? 돈이나 현금이나 주식이나 그런 저식이 뭐야? 또 저기 코인이나 이런 건 바로바로 내가 남한테 전송할 수가 있잖아. 움직이잖아. 그 동산. 부동산. 건물은 그 자리에 있잖아. 부동산 이렇게 말한다고. 자,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집을 팔기 위해서, 즉 부동산을 팔기 위해서 중개업소에 왔어. 서류를 빡빡빡 쓴다고. 그게 물권 변동, 즉 집을 사고 팔기 위한 그 거래를 시작을 하는 거지. 계약을 하는 거, 약속을 한다고. 그러고서 계약을 한 다음에 행동이 이루어져야 돼. 서류 썼으니까 동사무소 가서 제가 이 소유권 당신한테 이전해 드릴게요. 이전해 주실 거면 제가 돈 드릴게요. 이 행동을 해야 된다고. 이거 말하는 거야. 물권 변동이 있으려면 먼저 채권 변동이 있어야 된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 일어난 후에는 당연히 행동할 거리가 더 이상 없다. 어렵지 않지? 세 번째 문제. 이처럼 물권의 행위는 채권의 행위와 달리 물권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다. 위에 얘기했던 거 또 반복해? 그러나 당사자의 의사 표시만으로 물권 변동의 효력이 생기는지, 아니면 공시 방법을 갖춰야 하는지, 법 규정 차이가 뭐에 따라서 바뀐대? 각국 나라에 따라서 법 규정이 다르대. 자, 공시라는 단어 뜻 몰랐으면 공시라는 게 그냥 필요하네. 어떤 나라에서는 공시라는 단계가 필요하지 않고 어떤 나라에선 공시가 필요 없네. 필요하네. 이 두 개 차이만 인지했으면 돼. 근데 단어 뜻이 뭘까? 공시. 뒤에 읽어본 사람들. 공시. 시야, 시각 할 때 보일 시자 쓰는 거야. 공적으로, 공공으로, 공식적으로,
보여준다. 어디다가 신고를 한다든지 등록을 한다든지 공식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단계를 공시 단계라고 하는 거야. 뭔 얘기인지 알겠어? 살에 들렸어. 우리 이제 쌤이랑 수업을 많이 해봤으니까 그런 거 많이 느낄 거야. 예를 들어서 단어에 대해서 어휘 내가 이거 무슨 뜻이냐고 자주 묻는 게 어휘가 중요하니까 그런 거고 중요하다고 하면서 또 내가 자주 하는 말 몰라도 된다 이 얘기 많이 하잖아. 왜 때문에? 아니 실전 시험장에서 단어 모르겠는데 그럼 그거 고민하고 앉아있을 거냐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몰라도 된다라고 말하는 거지. 알면 좋겠지. 어휘력 너무 중요하지. 그치? 그럼 모르는 상황에서 추측해야 될 때 내가 항상 단어 예를 들어서 공시라고 하면 한 글자 한 글자 풀이를 많이 한다고. 그 단어 내부에서 뜻을 최대한 추측하려고 해야 돼. 앞뒤 맥락에 도움을 받고 단어에 한 글자 한 글자에서 도움을 받자고. 알겠지? 자, 계속 볼게. 크게 두 가지 관점이 있다. 또 대조의 표현 방법을 쓴다고. 첫 번째, 당사자 의사 표시만 있으면 필요 없다. 그 의사가 중요하다. 의사주의. 아니, 그 의사 표시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공시 절차가 필요해. 그걸 형식주의라고 부른대. 후자의 관점, 어떤 관점? 후자의 관점 어떤 관점? 형식주의, 그치? 형식주의의 관점을 취할 경우 공시 절차라는 건 등기부 등본에 기재하는 등기, 등록한다 이런 뜻이야. 등록하여 기재한다 이런 뜻이야. 이 등기라는 게 공시 절차일 거야. 그리고 점유를 이전하는 인도 같은 거 공시 절차일 거야. 이렇게. 뭔 얘기인지 알겠어? 공시 절차에 예를 들어주고 있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문제는 형식주의 말고 의사주의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고. 의사주의는 다른 말로 대항요건주의라고도 한다. 대항요건주의. 프랑스 민법 규정. 자, 프랑스 같은 말에 예민하게 반응을 했어야 돼. 왜? 위에 나라 얘기했었으니까. 각국의 민법 규정은 차이를 보인다 했잖아. 나라 따라서 다르다며. 그러면 프랑스는 이렇고 우리나라는 이렇고 독일은 이렇고 나라 이름이 나올 거야. 프랑스 나왔네 그냥 스탠다드하게. 그렇지. 그러면 여기까지만 읽어도 프랑스는 아마도 의사주의를 채택하겠지. 그니까 같은 문단에 넣겠지. 그렇지. 그러면 후다다닥 읽고 여기 의사표시만으로 효력 발생. 따라서 뒤에 이런 거 인도가 없더라도 당연한 말 아니야? 맨 밑에 줄에 인도가 없더라도 당연한 말 아니냐? 그렇지 않아? 왜? 인도가 뭔데? 인도가 뭔데? 이 글에서 어떤 절차? 공시 절차니까 인도 필요 없지. 위에 공시 절차라고 했으니까. 맞지? 그러나 이 과정에서 다음 장 물권 변동의 당사자가 아니라 물권 변동 사실을 모르는 제3자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서 왜 떨어뜨려? 자, 프랑스 민법에서 이런 거 제한하는 얘기 나와. 부동산의 한해 이런 말. 래퍼 한해 아니고 이런 말 나오면 제한적인 조건 얘기하는 거잖아. 예외잖아. 이런 거 예민하게 봐야 된다고. 물권 변동될 때 의사주의를 표방해. 프랑스 사람들 주비소대부와 물권주의, 의사주의부와 했는데 근데 부동산만 공시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예외. 괜찮지? 그럼 뭐야? 부동산에 있어서는 형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거지, 프랑스는.
기본적으로는 의사주의. 좋았어. 마지막 문단. 형식주의 설명하면서 끝을 내네. 결국에 이 글은 물권 변동에 있어서의 의사주의와 형식주의를 대조하고 싶은 글인데 이 두 개를 알려면 물권하고 채권의 차이점을 알아야 되는 것이니까 두 개의 얘기를 구체적으로 했던 글. 많이 어렵지 않은 글이었다. 자, 형식주의는 성립, 요건주의, 성립이 중요하네. 이 관점에서는 의사표시 반응을 발생하지 않는다. 당연한 말. 따라서 이 얘기 먼저 할까? 제3자의 피해는 왜 발생해? 보증 같은 거 써서. 비슷한 거야. 쉽게 생각하면 저 빌딩 우리 동네 제일 꼼꼼하고 진짜 아주 제일 돈 많고 꼼꼼하고 건물 관리 철저하게 하는 분이 가진 그 건물이야. 그렇기 때문에 저 건물에다가는 투자를 해도 돼. 저 건물에서 뭐 분양을 한대? 그럼 나 그 분양권에 투자할래. 근데 사실은 주인이 바뀌었어. 그래서 건물이 꼼꼼하게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그럼 손해보는 거라고. 그래서 공적으로 등기부등본에 이름을 올려야 되는 그 공시 절차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지. 자, 5번째 문단 볼게. 따라서 공시 절차가 꼭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지. 그러면서 나라 이름 여기 예민하게 봤어야 돼. 독일, 그러면 물권행위는 채권행위와 언제나 분리되어 있다. 자, 채권행위가 이루어져도 공시 절차가 있어야지만 물권행위가 완성이 되기 때문에 분리되어 있다라는 표현을 쓴 것. 그리고 하면서 뒤에 내용도 연결이 돼 있네. 자, 그러면 이러한 성립요건주의에는 물권행위가 공시 절차와 꼭 연결이 당연히 되어 있다. 따라서 물권 변동의 효력이 물권 변동의 당사자 사이에서와 제3자 관계에서 달라지는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 무슨 말이야? 자, 물권 변동의 당사자 사이라고 하면 파는 사람, 사는 사람, 이렇게 둘은 당사자. 그런데 제3자, 이거 아까 내가 예시를 들어서 설명한 거랑 똑같다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예를 들면 아까 예시 든 거랑 뭐 똑같은데, 부동산에 있어서 제3자하고 대항요건주의, 즉 이 글에서 얘기한 의사주의에 있어서는 공시하지 않으니까 원래 주인이 바뀌었어? 그럼 제3자가 여기다가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몰랐다고 쳐. 그 건물 딴 사람한테 팔린지 모르고 나 거기다 투자했는데 어떡해? 이건 이 물권이 바뀐 것과 제3자 사이의 관계가 달라져 버린 거지. 그런데 성립요건주의, 즉 형식주의에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 왜? 주인 바뀐 거 나 이미 알고 있어. 그러면 바뀌었다는 거 인지하고 투자를 할 거 아니야. 관계가 달라지는 일이 발생하지 않은 거지. 자, 성립요건주의 같은 말 뭐야? 이런 거 바로 써 있어. 형식주의, 성립요건주의라고 했어. 법률 관계가 명확하고 안전도 충족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채택하고 있다. 자, 마지막 줄에 우리나라랑 관련된 정보를 준다든지, 그리고 한 조각의 추가적인 이런 정보를 주면 무조건 문제화할 거라고 생각해줘야 된다고 했지. 자, 8번 문제 보자. 선지 어떻게 나오냐? 1번 우리나라 얘기 바로 나온다고. 자,
물건 변동은 물권행위 없이 채권행위? 채권행위가 먼저 이루어져야 물권행위가 이루어지는 건데 말 자체가 이상한 말이지. 말 자체가 이상한 말이야. 채권행위가 먼저 있어야 물권행위가 생기는 거라고. 그리고 또 뭐야? 플러스로 우리나라는 이 성립요건주의, 즉 형식주의를 표방하고 있으니까 채권행위 있어야 되고 물권행위 있어야 되고 플러스로 뭐까지 해야 돼? 우리나라는 뭐까지 해야 돼? 채권행위 예를 들어서 뭐라 그랬어? 계약합시다. 부동산 계약합시다. 그래요? 그래요? 제가 돈 이따가 입금할게요. 돈을 입금하는 행동이 수반돼야 돼. 또 입금 주시면 소유권을 이전해 드릴게요. 소유권 이전하는 행동해야 돼. 그리고 사실상 이제 우리 법에선 동시에 이루어지는데 소유권을 이전을 시켜주면 그게 등기부등본에 올라가고 그게 공시행위가 되는 거야. 이해돼? 그럼 뭐야? 채권행위가 먼저 이루어지면 그 동시에 물권행위로 이어져 버리는 거고 완성이 되는 거고 공시행위까지 해야 되는 거라고. 뭐라고? 어디가 틀렸어? 물권 행위가 없으면은 이상한 말이지. 물권행위가 없으면 어떡해. 물권 변동이 물권행위 없는데 어떻게 일어나. 물권 변동이 이건 개념 정의로 그냥 풀리는 거라고. 왜? 물권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 행위가 물권 행위인데 물권 행위를 안 하면 물권 변동이 어떻게 생기냐는 거지. 이렇게 풀어도 된다는 거지. 근데 디테일하게 이것까지 쌤이 그냥 얘기를 한 거잖아. 문제 푸는 데는 개념 정의로만 풀렸다고. 근데 채권행위 있어야 되고 물권행위 당연히 동시에 성립이 되는 거고 우리나라에서의 물권 변동은 공시행위까지 있어야 된다는 말인 거지. 그 다음에 2번 민법이라고 얘기했었어. 3번 관점 차이. 프랑스는 무슨 주의? 형식주의. 둘 중에 하나인데? 의사주의. 근데 뭐에 대해서만 형식주의? 부동산에 대해서만. 4번 형식주의에 비해 의사주의에서는 의사표시. 5번 성립요건주의 같은 말 뭐라고? 형식주의. 부동산, 동산 공시하는 방법 같다.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왜? 왜냐면 이거는 프랑스 관련돼서 말하는 거잖아. 프랑스만 부동산만 따로 생각한다고 했으니까. 성립요건주의를 취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당연히 물건 공시하는 방법 당연히 같겠지. 다르다고 얘기 안 했으니까. 9번 기억은 뭐야? 물권, 니은, 채권. 물권, 채권. 볼게. 물권은 채권과 달리. 괜찮아. 개념 정의. 채권은 물권과 달리. 그 권리를 실현하는데 행동, 이거 키워드였어. 세 번째, 채권은 물권과 달리 제3자에게 아무런 효력이 없다. 왜? 그 거래 당사자들끼리만 관련이 있다고 했고 이 얘기 있었어. 물권과 채권은 전부 다 이렇게 요 내용에 해당된다. 우리 개념 정의상으로 재산권이라고 했어. 이거 재산권 포함 관계로 이렇게 문제 나온 거네. 재산권에 물권,
채권 이렇게 포함이 되는 거니까 맞지? 5번 이행의 문제. 행위가 일어나면 이행의 문제가 남지 않는다? 이거는 뭐에 대한 얘기야? 뭐에 대한 얘기야? 행위가 일어나면 이런 표현 나오잖아. 채권 행위는 이행해야 되는 문제가 남는다고. 괜찮아? 채권 행위 자체가 행동을 한 번 더 거쳐야 된다는 거야. 오케이. 여기가 틀렸지. 니은이 아닌 거지. 10번. A. 물건 변동의 효력이 물건 변동의 당사자 사이에서 제3자 관계에서 달라지는 일이 발생하지 않고 프랑스에선 발생한다. 자, 이런 문제 쉽게 생각하자고. 쉽게. A 이거 우리 이런 거 좀 봐줘야 돼. 따라서에 내가 이미 이제 밑줄 동그라미를 이렇게 해놨잖아. 이렇게 생각하자고. 따라서라는 말이야. 따라서 앞에 내용이 원인이겠지. 원인. 따라서 뒷부분이 결과겠지. 결과. 그럼 뭐야? A라는 결과에 대한 근거는 윗내용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을 거야. 그럼 윗내용 보니까 키워드는 공시 절차야. 물권 행위가 공시 절차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야. 그럼 답선지에는 당연히 공시 절차라는 말이 들어가 있을 거야. 혹은 어휘를 바꿔서 쓸 수도 있거든? 공시 절차라는 말을. 공시 절차에 해당되는 의미가 들어가든지 공시 절차라는 단어가 쓰이든지 둘 중에 하나가 돼줘야 돼. 그럼 답은 이거. 공시 절차 찾아. 이거. 둘 중에 하나일 거야. 그렇지 않아? 나머지 날리면 돼 이렇게. 5번 1번. 공시 절차 얘기가 5번엔 없잖아. 그래서 1번. 1번 아니면 4번. 이렇게 두 개야. 봐봐. 자, 프랑스에서 A라는 부분. 자, 물권 변동의 효력이 물권 변동의 당사자 사이, 물건을 사고 판 두 존재하고 제3자와의 관계가 달라진다. 내가 뭐 아까 부동산 예시만 들었지만 프랑스는 이제 부동산은 예외고 핸드폰을 생각을 해보자고. 내가 이제 핸드폰이야. 핸드폰을 내가 친구한테 팔았어. 내 친구한테 팔았어. 근데 내 핸드폰을 같이 쓰던 친구가 있어. 빌려 쓰던. 얘가 공부하는 것 때문에 핸드폰 없어가지고 한 번씩 내 전화 빌려가지고 집에 통화만 가끔씩 했어. 근데 그건 내가 다른 친구한테 핸드폰 팔기 전이고, 내가 이거 핸드폰을 딴 친구한테 팔았으면 다른 친구, 즉 내 핸드폰을 원래 빌려 쓰던 제3자, 그 친구는 이 핸드폰을 더 이상 못 쓰지. 주인이 바뀌었으니까. 그지? 근데 그걸 그 친구한테 안 알려줬어. 공시 절차를 안 거쳤다는 거지. 그럼 그 친구는 핸드폰 케이스 이렇게 보고 이거 강상우 거네? 이거 내가 갖다가 핸드폰 써도 되는 건데? 하고 집어다가 통화를 막 썼어. 그랬더니 새로운 주인이 와가지고, 야 이 자식아, 너 제3자가 왜 내 핸드폰을 쓰는 거야? 배타적 권리를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데, 이 자식아. 그러면 몰랐어. 공시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니까 내가 알 방법이 있나?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프랑스 동산과 부동산의 공시 절차를 달리하고 있는 거 맞아.
근데 방금 얘기한 문제가 생기는 원인은 아니잖아, 1번은. 오히려 A와 같은 문제가 덜 생기도록, 생기지 않도록 하는 그런 행동이 동산, 부동산의 공시 절차를 달리하는 거잖아. 부동산에 있어서는 공시 절차를 거치자고 했으니까, 프랑스에서. 그렇지 않아? 오히려 A라는 문제가 덜 생기도록, 생기지 않도록 만드는 이유가 1번이잖아. 그러니까 아니지. 4번이지. 공시를 해야, 알려줬어야 효력이 발생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부동산에 있어서는. 그치. 프랑스에서 A 발생. 그치. 괜찮아. 공시 절차 필요하다고 얘기한 거야. 여기 앞에 부분 다시 보면 공시 절차와 연결돼 있다. 공시 절차 얘기했다고. 그치. 이렇게 풀었으면 된다. 자, 11번 한번 볼게. 11번 틀린 거 골라라. 자, 보기에 이렇게 법 지문은 상황 주고 이 상황에다가 법 적용시키는 문제 나올 거야. 맞지? 볼게. 기억 1월 2일에 갑이 가지고 있는 땅을 을에게 2억에 팔기로 계약을 했어. 약속을 했어. 그럼 이건 계약을 했다는 건 우리 글에 따르면 채권 행위가 일단 이루어진 거야. 근데 발생한 그 채권의 이행이라는 행동을 더 해줘야 된다는 것 뿐이지 채권 행위는 발생을 한 거야. 얘가 채권 행위. 그 다음에 계약금 줬어. 그럼 아직 이행을 덜 한 거지. 나머지 잔금 1억 8천을 더 줘야 돼. 그리고 소유권 이전 등기 뭔 소리야. 공시한다는 거지. 맞지? 그래, 등기 얘기 나왔어. 잔금 지급 그리고 진행하기로 약속했다. 잔금 지급 그리고 등기를 진행한다 라고 한 거니까 이건 채권 이행. 채권 이행이 남아있다는 거지. 그래서 2월 2일, 즉 한 달 뒤에 잔금을 지급했고 바로 이전 등기를 했다. 이건 뭐야? 얘는 채권 이행을 통해 물권 행위가 완전히 완료가 되게 된 것이고 and 공시 행동까지 한 거지. 공시까지 했어. 그 다음에 3월 2일에 자전거 병이 정한테 10만 원에 팔기로 했어. 그리고 계약금 10,000원 줬어. 그리고 자전거 인도 받기로 했어. 인도 우리 아까 공시라고 했어. 두 개 케이스 똑같네. 똑같고 차이점은 하나지. 부동산, 동산. 토지도 움직이지 않는 자산이니까 부동산이야. 동산. 부동산. 자전거는 동산. 그럼 뭐야? 프랑스 민법에 따르면 토지 소유권은 언제 소멸되는 거야? 기억의 사례에서. 적절하지 않은 거 맞지? 기억의 사례. 적절하지 않은 거 맞는 거. 기억의 사례. 부동산에 있어서 1월 2일. 갑이지 갑. 그래 봐봐.
언제 소멸돼? 한 달 뒤. 갑의 토지 소유권 소멸. 프랑스 민법. 맞지? 토지. 3월 2일 3월 5일 니은 프랑스 민법 계약. 그래. 봐봐 1월 2일에는 뭐야? 채권행위만 한 거야. 그러면 요때 계약만 했을 때는 이때 내가 요 얘기했다고 이렇게 되는 거라고. 요거를 기억을 해줘. 이거를 채권 변동이 완료가 돼야 물권 변동이 이루어진다고 했어. 그럼 프랑스 법이라고 하더라도 이 채권 행위가 이루어졌을 때 물권의 이전이 완전히 완료가 된 거야? 아니지. 왜? 채권 변동이 아직 안 일어났으니까 잔금을 다 줘야지. 그치? 토지 소유권 소멸. 맞지? 소유권 이전 등기 한 달 뒤. 그치? 등기가 필요하다. 프랑스 민법에서. 계약 이후에 1월 2일 소멸. 이거 말이 이상한데? 117 기억에 민법 규정 직접 물권 의사표시. 후자 의사주의. 이거 가지고 여기 의사주의에 요 얘기하니까 채권의 효력만 시작이 되면, 채권 효력 시작만 되면 바로 이전한다. 이 얘기 프랑스 민법 규정 얘기하는 첫 번째 줄 때문에, 요 줄 때문에 물건의 소유권은 이 표현 하나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네. 채권의 효력만 생기면 바로 이전이다 인 거니까. 그래서 그 표현 때문에 여기 계약서를 쓴 이 계약서가 효력을 가지게 된 1월 2일에 바로 넘어가게 되는 거라고. 프랑스 민법에 따르면 요때 넘어가게 되는 거지. 됐어. 2번 보면 기억의 사례에서 2월 2일 등기 이전에 자기가 계약한 토지를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없다. 자, 을 입장에서 완전히 받아야 된다고 이런 얘기. 여기 그래서 여기 그치? 물건을 인도해야 할 채무는 당사자 합의만으로 완성돼서 채권자를 소유자로 만든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이런 얘기. 여기 여기 때문에 그래. 이거 가지고 풀어주면 돼. 공시 절차를 거쳐야 물권 변동의 효력. 그러니까 효력이 완전히 생기는 건 공시 절차까지 거쳐야 돼. 근데 그 계약이 성립하고 주인이 넘어갔어 하는 건, 주인이 넘어가는 것, 채권의 효력이 생기는 건 그냥 의사만 있으면 돼.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제3자와의 관계, 다른 사람한테 팔려면 공시 절차가 필요하다는 거지. 부동산에 있어서는.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부동산을 제3자한테 파는 건 2월 2일 등기 이후에 팔아야 된다는 거지. 방금 그 문장 때문에. 그 다음에 3번. 프랑스에 따르면 니은 얘는 동산이지. 동산에서 정은 3월 2일 계약 이후에 3월 2일 계약 이후 제3자에게 자전거 소유권을 주장할 수가 없다. 정이 원래 주인이니까 기억이랑 케이스가 똑같은 거야. 1번이랑. 맞는 말인 거지. 그치? 그 다음에 4번 독일 민법에 따르면 기억, 부동산 케이스에서 1월 2일 계약 이후 물권 변동 효력은 당사자와 제3자 관계에서 달라지지 않는다. 자, 독일은 어떤 법을 따른다고 했어? 어떤 주의라 그랬어? 독일은 형식주의. 맞지? 형식주의를 따르기 때문에 이 부동산 거래 계약에서 계약 이후에 1월 2일 계약이 큰 의미가 없는 거라고. 등기까지 이루어져야 되는 거니까. 계약 이후 그리고 물권 변동의 효력이 당사자와 맞지? 맞아. 제3자와의 관계에서 달라지지 않는다. 맞는 말이지? 그치? 등기하기 전이니까, 인도하기 전이니까, 뭐 기억에서는 등기, 니은에서는 인도, 맞지? 달라지지 않는다니까 독일이니까 맞는 얘기. 5번도 맞는 얘기인데 여기가 틀렸지. 여기 3번에 프랑스가 이거 예외 가지고 내가 그래서도 이 얘기 했잖아. 그래서 이런 제한 조건 예외 가지고 문제 나올 거라고 여기 얘기했는데 여기가 답되는 거지. 1번하고 3번 이게 두 개 차이가 1번은 부동산이고 부동산 그 다음에 3번은 동산인 거잖아. 그치. 그래서 프랑스 민법에 따르면 동산인 경우에는 3월 2일 계약 이후 그치 3월 2일에 요때 계약을 했고 그리고 제3자에게 자기의 자전거 소유권을 주장할 수가 있다. 뭐야? 아이, 이거 얘기를 해줘야지. 내가 이거 읽으면서 순간 정이 원래 주인이라 그랬잖아. 원래 주인이 병이잖아, 병. 새 주인이잖아, 새 주인. 새 주인이니까 계약하자마자 의사주의니까 의사를 표현하자마자 계약이 유효해진다. 주장할 수 있다 되는 거니까 3번이 답이 되는 거지. 맞지? 좋아. 정의 세주인이라서 주장할 수 있다. 3번이 답 되는 거. 요 정도 글 봤어. 그리고 우리 조금 쉬고 10분 쉬고 다음 글 볼 거고 다음 글 뭐 볼지는 쉬고 얘기할게. 우리 학교 시험범위 실전학습에서 더 들어가는 거 없어? 딴 거 없어. 요거만 들어가.